돌아왔는데요. 왜 녹화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까먹었을까요? 또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네요. 제가 뭐 다음에도 혹시 녹화를 안 해서 이 상태 창에 이게 그 기록 중이라는 게 뜨지 않으면은 채팅으로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이게 녹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빠르게 한 15분 정도 동안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네, 정말 많이 했는데 녹화를 까먹다니. 네, 여기서부터죠. 우리는 이동현상에서 농도, 온도, 또 속도 이 변수들을 다루는데 얘네들을 필드 베리어블이라고 했고, 그 녀석들은 플럭스 베리어블로 인해서 이동하는 거죠. 플럭스는 어떤 방향을 가진 흐름이고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변화량이고요. 네, 그래서 그 플럭스 베리어블은 스트레스, 히트 플럭스, 매스 플럭스가 있고요. 그죠? 얘네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다 변한다. 근데 플럭스 베리어블이 필드 베리어블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constitutive relation이고, 그것은 바로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이 필드 베리어블이 그럼 시간에 대해서 왜 변화하냐? 플럭스가 있더라도 일정하면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도 일정한 바람이 불면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혹은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일정한 흐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흐름이 달라야지 변한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플럭스가 달라야 하니까 이 플럭스 베리어블의 어떤 미분, 그레디언트 혹은 다이버전스를 살펴볼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플럭스가 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은 면적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럭스와 면적을 내적을 해서 다 더한 게 결국은 컨트롤 볼륨 내부의 물질,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의 총 변화량이고요. 스트레스는 뭐였다? 면적 벡터와 힘 벡터를 연결해주는 선형 사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넘어갔었어요. 또 이제 좌표계에 대해서 뭐 미분 연산자들의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강의를 했는데, 컨트롤 볼륨 만들어 놓고 각 컨트롤 볼륨에서 이 스케일링 팩터, 길이의 스케일링 팩터, 면적의 스케일링 팩터, 부피의 스케일링 팩터에 대한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그 직교 좌표계에서는 다 어차피 1이고, 이 원통 좌표계나 규면 좌표계에서는 이 각도에 대한 성분은 전부 다 그 길이에 관련된 스케일링 팩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다 했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살펴보면은 각 성분으로의 미분뿐만 아니라 그 분모에 그 길이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뭐 더러워 보일지언정 그 물리적인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 의미가 뭐다? 어떤 스칼라 변수의 최대 증가 방향이 어디냐, 또 그 방향으로 약간 이동했을 때 얼만큼 증가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시로 EX 플러스 Y라는 어떤 스칼라 변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만들면 2,1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2번, 위로 한 번 가는 그 2대1 길이 비로 움직일 때 가장 그 스칼라 값이 크게 증가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예시로 설명을 했죠. 0,0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2가 되고, 위로 한 칸 가면 1이 되는데 2대1로 가면 루트 5가 되면서 제일 크게 증가한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픽스 로우나 프리에 로우에 이런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가 도입이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온도가 불균일할 때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히트 플러스가 등장을 한다. 지금 누가 마이크를 켜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꺼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동해상 일반 방정식에 등장하는 시간 미분항과 컨벡션 텀의 관계에서도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의 물리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증가는 이렇게 주어지고 흐름은 이렇게 주어질 때 내가 선 위치의 온도는
뜨거운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 내적을 보면은 각도가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내적이 음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온도는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다 했죠. 다음으로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를 살펴보면은 미분 연산자의 맨 앞쪽에 부피 스케일링 팩터가 다 나눠져 있고 각 벡터의 성분의 앞쪽에는 면적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가 다 곱해져 있다. 그래서 면적 곱하기 그 면적으로의 플럭스를 미분한 게 뭐다? 미분은 앞뒤의 차이니까 차이를 살펴보고 있는 거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른지 같은지를 보고 있는 거고 걔를 부피로 나눠서 단위 부피당 얼마나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다. 그래서 이 EX에 대해 아주 간단한 어떤 벡터 필드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거는 굳이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연속 방정식이나 다이버전스 티오렘을 살펴보면은 이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파악할 수가 있다. 네, 연속 방정식에서 이제 비합 축성 유체만 먼저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이 속도장이 어떤 컨트롤 볼륨 바깥으로 발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죠? 밀도가 변하면 안 되니까.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되고 나가는 만큼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발산이 0이다라는 게 비합 축성 유체의 연속 방정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일반 방정식에서 마찬가지로 앞과 뒤 이 녀석만 비교해 보면은 히트 플럭스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갈수록 온도는 시간에 대해서 감소해야 되니까 네,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현상 일반 방정식을 다 세 개 다 쉽게 유도하고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 구성 방정식들을 대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비롯한 닫힌 형태의 어떤 방정식들이 다 얻어진다. 이동현상 시간 내내 이것들을 풀 거고 네, 열심히 계산을 할 거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약도 했었고 이거를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지금 7분 만에 한번 다시 훑었습니다. 왜 녹화를 안 켜가지고 이런 고생을. 혹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녹화본 보고도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제가 이 녹화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혹시 제가 녹화를 안 킨 것 같으면 부디 아무나 채팅창에다가 네, 뭐라고 해주세요. 아, 네. 어, 지금 비합 축성 유체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지웁시다. 비합 축성 유체만 고려한다고 하면은 밀도가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밀도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네, 이건 아는 겁니다. 비합 축성 유체라고 하면은. 근데 압축성 유체가 되면은 얘가 변수가 돼서 모르죠. 그러니까 밀도에 대한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비합 축성 유체일 때는 얘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는 모르고 식은 하나. U를 모르는데 타우도 모르고 식은 하나다. 그러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게 구성방정식이고 그때 어, U에 대한 U와 타우의 관계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가 또 등장해요? P가 등장하네? 모르는 게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연속 방정식이다. 연속 방정식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해요. 항상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기체야. 압축성이 있어요. 압축성이 있어 버리기까지 하면은 이젠 얘도 모르죠. 얘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다? 그러니까 이 식을 더 이상 못 쓰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 플러스 델닷 로 u는 0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로가 추가됐는데 이 식밖에 없네요. 그럼 p는 누가 책임지나? 또 p도 어쨌든 하나가 추가된 애였는데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p와 로를 이어주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체 상태 방정식이 된다고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게 변수냐 아니냐 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방정식의 개수가 바뀌고 네.
이게 변수가 아니면은 로가 변수가 아니면은 필요한 방정식은 3개죠. 3개. 그 밸런스 이퀘이션, 구성 방정식, 그리고 연속 방정식. 그러니까 연속 방정식이 안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항상 필요해요. 근데 연속 방정식이 등장을 할 때 이 로가 그러니까 압축성이라서 같이 있으면은 상태 방정식도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뭐 네, 그냥 그 유만 가지고 비압축성으로 풀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됐겠죠? 네, 아니었으면 또 막 뭐가 타이핑이 일어나겠지? 좋아요. 또 질문이 오고 있네. PPT 슬라이드 넘기실 때 잠깐만이라도 멈춰 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는 지울게요. 오케이, 됐고. 그쵸, 이게 맞아요. 저도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막 바로 넘어가 버리면은 나 혼자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뭐 혼자 하실 때 궁금하시면은 메일 보내세요. 편하게.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답장해 드릴 테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할 숙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숙제는 구면 좌표계고 이거는 원통 좌표계예요. 뭘 할 거냐면은 좌표계에 대해서 좀 엄밀히 살펴보고 그 좌표계에서 미분 연산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볼 거예요. 네. 빨리 할 테니까 이거는 숙제하실 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좌표계에서 한 위치, 한 포인트 P 벡터를 위치 벡터를 정의를 해요. 어떻게? X, Y, G로 직교 좌표계에서 정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얘를 원통 좌표계로 바꾸고 싶어요. 원통 좌표계에서는 X, Y, G가 새로 생길 R 세타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겠죠. 그죠? 근데 물론 원통 좌표계에서는 G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G는 R과 세타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X랑 Y가 R과 세타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겠죠. 근데 이때 제가 탄젠트 베이스 벡터라는 말을 썼어요. 탄젠트 베이스 벡터가 뭐냐? 이게 뭐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공변 벡터라고 하고 코베리언트 베이스 벡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개념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대학원 수준으로 이 수학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연속체 역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어요. 연속체 역학. 연속체 역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이제 정말로 완전히 일반적인 좌표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막 직교성도 하나도 없고 뭐 완전히 막 꼬여 있는 좌표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그 배우는데 왜 그러냐면은 막 유체가 흐르고 막 고체가 휘어지고 하는 그때 좌표계도 같이 휘어지는 거죠. 막 그런 상황을 다루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코베리언트,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이런 걸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일반 내용을 어느 정도 맛보기를 시켜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더 일반적인 내용을. 어쨌든 이 탄젠트 베이스 벡터는 뭐냐? 우리가 새로운 변수 r과 세타를 이용을 해서 새로 좌표계를 만들 텐데 이때 이 r이 약간 변할 때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한번 가르쳐 달라. 가르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벡터를 AR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를 R로 미분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은 R과 관련이 있는 X랑 Y는 미분이 될 거고 G는 미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X랑 Y만 남아요. X 성분, Y 성분만 남고 또 우리가 원통 좌표계의 정의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 것도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 작업을 세타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 세타라는 변수를 아주 미소량 움직일 때 위치 벡터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표시해달라 하면 미분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이거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이제 크기를 보면은 AR의 크기는 1인데 A 세타의 크기는 R이에요.
뭔가 베이스 벡터를 쓸 건데 크기가 1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유닛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노멀라이즈를 해놓고 보면은 이제 R이 사라지는 거죠. 이 세타에서. 근데 이제 다음으로 뭘 할 거냐면 이 X랑 이 Y를 ER과 이 세타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아래에다 둘 다 사인을 곱하고 위에는 사인 밑에는 코사인 곱한 다음 더하면 이제 뭐가 나오고 하나가 나오고 위에 코사인 밑에 사인 해서 빼면은 또 뭐 하나가 나오고 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별로 안 어려워요. 해보세요. 그냥 이거 2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풀면은 이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R과 세타의 그 좌표계에서의 기저 벡터를 XY에서의 기저 벡터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XY의 기저 벡터를 R 세타의 기저 벡터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음, 여기서 잠깐 보면은 ER이나 이세타는 그러니까 EX, EY, EG는 항상 이렇게 생겨먹은 그냥 고정된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이렇게 생겨먹은 애인데 R 세타는 ER, E세타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바뀌면은 같이 돌아버려요, 얘네가.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ER도 세타에 대한 함수고 E세타도 세타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각각을 세타로 미분하면은 상대방을 호출하게 돼요. 그 R을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은 E세타가 되고 E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ER이 되는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식이 있는 것을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스텝 한 스텝이 다 그냥 숙제의 소문제들이에요.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서? 직교좌표계에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여기 전부 다 뭔가 다 대입을 하자는 거예요. 아까 EX를 ER 이세타로 표현했고 EY를 ER 이세타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다 다 그걸 대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파셜 X분의 파셜 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 미분 연산자도 역시 우리 공학 수학 때 배운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라운드 R분의 라운드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이렇게 쓰는 건 완전 그냥 수학 정리인데 우리가 R과 세타를 각각 X랑 Y에 대해서 알고도 있죠. 반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 그냥 미분해주면 돼요. 미분 뭐 루트 어떻게 미분하는지 여러분 알 거고 아크탄젠트 잘 공부 복습해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네. 정리를 잘 해보시면은 이렇게 다 유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 기저 벡터와 미분 연산을 전부 다 새로운 좌표계 녀석 그 성분들에 대한 미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성분과 미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싹 다 때려 넣고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분배해서 열심히 정리를 해보시면은 싹 날아가고 아싸리 요거만 딱 남아요. 네. 이걸 얻는 게 이제 또 숙제 과정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산수 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얻은 요게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나온다. 요 놈이 뭐다? 그 원통좌표계에서의 세타 방향으로의 길이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가 된다. 네,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 다음으로 이런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이제 유도를 했는데 어떤 특정 좌표계에서 그럼 이제 맨날 스칼라만 미분해 봤잖아요, 여러분은. 스칼라만 미분해 봤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어떤 벡터를 미분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서를 만들어 봐라. 벡터의 그레디언트인 2차의 텐서를 만들어 봐라. 세컨 오더 텐서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UR, ER, U세타, E세타, UG, EG라는 어떤 벡터를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에 적용해 보라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는데 얘와 얘가 연산되면은 기저가 ER, ER이죠.
그래서 R 컴포넌트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 성분은 라운드 R분의 라운드 UR이 되고요. 뭐 쉽죠? 그럼 총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3개 있으니까 9개 나올 텐데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요거 기저가 상수가 아니다. 기저가 각도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요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저가 각도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분배할 때 좀 주의할 게 생겨요. 좀 쓸데없는 거 지우고. 아이고. 제가 이거 지우기 옵션 키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매크로를 짜가지고 단축키를 만들었어요. 근데 펜으로 돌아오는 게 안 되네. 어쨌든 얘를 분배를 할 때 이렇게 가면은 아 기저가 이 세타 2R이니까 세타 R 컴포넌트에 들어가겠구나를 일단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R분의 1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UR이 여기에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다시 지우고 이건 쉬우니까 요로 적용될 때 여기에 적용될 때 하던 대로 하면은 세타 성분의 라운드 R분의 라운드 세타 라운드 분의 라운드 U 세타가 세타 성분에 들어가는 요 항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미분이 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왜냐하면 얘도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두 개가. 네. 그래서 곱함수의 미분처럼 돼가지고 얘가 이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가 이 세타에 작용해 버리면은 이건 마이너스 2R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R이. 마이너스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타 R 성분으로 추가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게 뭐 처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생소할 뿐이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비슷하게 세타 성분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성분이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얘가 요로 적용될 때 세타에 대한 미분이 이 아래 적용되면서 이게 그냥 이 세타가 돼서 세타 성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미분이 없죠. 왜 없어요? 미분은 기저를 미분하는 데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추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소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게 이런 텐서의 미분이 그러니까 벡터의 그레디언트로 만드는 텐서의 어떤 성분들이 스칼라의 그레디언트 벡터의 성분과는 좀 다르게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저가 미분되는 이런 현상들. 네. 무튼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레디언트 U 텐서를 9개의 성분을 쭉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때 이런 아이들에는 각도에 의한 기저의 미분으로 인한 어떤 기어들이 생겨서 추가 항들이 몇 개 생긴다는 점만 인지하면 돼요. 네. 또 여기서 뭘 시켰냐면 숙제에서 이제 디포메이션 레이 텐서라는 애를 정의를 했어요. 걔가 뭐냐? 이제 오늘 좀 이따 나올 건데 그레디언트 U에다가 그레디언트 U 트랜스포즈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는 뭐냐? 두 개 붙어 있는 기저의 위치를 서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네. 그래서 D 트랜스포즈는 D가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연산이에요. 대칭 성분만 살아남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연산인데 그러면은 R 세타 컴포넌트 오브 이 D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어, 얘 더하기 얘겠죠. R 세타와 세타 R이 다 더해진 애가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게 이렇게 쓰입니다. 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거 이제 분배해 보시면 다시 이걸로 부활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유동 문제들을 막 풀 텐데 그때 이런 세타알 성분 같은 게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 원통 두 개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원통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네. 이 공간에 물을 채워놓고 안에 걸 막 돌리는 거예요. 안에 원통을. 그때 이 안에 유동을 풀고 싶어요. 그럴 때 이 R세타 컴포넌트가 중요하다. 왜? 세타 방향의 흐름이 R에 대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R세타 성분을 다룰 일이 좀 생기는데 그때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어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아요. 한 번은. 이 그림은 뭐 제 아주 옛날 논문에서 복붙해 온 거예요. 그렇다 치고 숙제는 그래서 뭐냐? 이 짓을 구면좌표계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복잡하고 더러운 이런 성분을 유도하는 게 목표인데 구면좌표계는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제 이런 또 다른 유동에서 또 나옵니다. 네. 이 원뿔 넓적한 삿갓 모양의 어떤 이 원뿔을 거꾸로 세워놓고 바닥면은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 사이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가를 막 돌려요. 빙빙빙빙 돌려요. 그럼 이 안에서 물이 막 회전하겠죠? 그때 유동도 풀어볼 거예요. 그때도 역시 이런 성분이 중요하다. 이런 성분이. 이때는 이 회전하는 파이 방향의 유동인데 각도 세타에 대해서도 변하고 R에 대해서도 변하는 좀 복잡한 그런 유동이 되겠죠? 네. 나중에 한번 이것도 풀어봅시다.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재료라서 숙제로 한번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렇게 하면은 그 영강, 뭐 영장, 수학 예습은 끝인데 여기까지 해놓고 설문을 한 번만 할게요. 이제 챕터 1 들어갑니다. 이제 챕터 1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지금 수업을 거의 4시간 반을 했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1장은 별 내용이 없어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말로 설명하면서 거의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 빼고. 1장은 점도란 무엇인가, 또 점도의 역할이 뭐냐, 모멘텀 트랜스포트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이런 거를 다루고 있어요. 썸네일로 이제 뭐 이런 꿀이 막 줄줄 흐르는 걸 그냥 뽑아 넣었는데, 네, 저렇게 모멘텀 전달이 일어납니다. 뭔가 디시페이션이 되고 있죠. 어떤 뭉친 게 있다가 겉으로 가면 없어요. 뭔가 방향성이 있었던 게 사라져. 네. 희석돼. 막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뭐 옛날 여러분이 유체역학 수업 때 거의 다 배우셨을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우리 베르누이는 다 배웠잖아요. 베르누이 이퀘이션. 그죠? 이게 이제 베르누이 식이잖아요. 어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이 있을 때, 흐름이 있을 때 그 압력과 속도와 높이로 어떤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압력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고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높고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다. 뭐 운동 에너지니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 뭐 스태틱 헤드, 뭐 벨로시티 헤드 뭐 이런 거 막 배울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옛날부터. 어쨌든 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한 항으로 다 뭉뚱그려 놓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 헤드 로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여기랑 여기랑 에너지가 달라요.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달라. 그 다른 거는 없어진 에너지야. 라고 하면서 이 헤드로스라는 개념으로 퉁 쳐서 네, 그냥 넘어가죠. 근데 헤드로스가 왜 생기냐 하면 바로 이 점성 때문에 생긴다.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이 뭐냐? 마찰이에요, 마찰. 마찰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마찰인데, 우리가 무거운 거를 바닥에 놓고 밀면은 힘을 계속 주더라도 가속이 일어나지 않죠. 안 움직이거나 일정하게 밀리거나 뭐 그렇게 되죠. 물론 미끌미끌하면 점점 빨라지겠지만 안 미끄러우면은 어, 빨라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힘을 주고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뭐 아니 뭐야 W는 FS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네.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런 거 중딩 때부터 배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주고 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다. 왜? 마찰로 인해서 그게 열로 바뀌거든. 열로 바뀌거든. 아, 똑같다는 거예요. 강이 줄줄 흘러내려오는데 강은 분명히 내리막길을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일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빨라져야지. 강물은 똑같이 흐르잖아. 그죠? 한강물이 뭐 유속이 그 강 흐름 방향 따라 변한다기보다는 강폭에 따라 변하죠. 강폭이 넓으면 느리고 좁으면 빠르고 이 정도지. 강폭이 일정할 때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력이 하는 일은 다 어디 갔냐 하면 사라졌다. 뭘로? 열로 사라졌다. 열로. 디스페이션으로 사라졌다. 네. 이게 이제 점성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점성이 하는 역할. 네. 어떤 마찰이라 하면 뭐예요? 속도의 차이, 뭔가 미끌림이 있을 때 그거에 좀 저항하는 거죠. 개기는 거죠. 점성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차이가 있으면 싫은 거야.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점성의 역할이다. 네. 점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정의를 해서 써오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는 어떤 미끌림에 저항하는 척도, 움직임을 막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끈적이는 정도가 결국은 그거죠. 끈적끈적하다는 거는 붙었다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려는 어떤 움직임에 저항한다는 건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줄줄줄 잘 흐르고, 어떤 것들은 찐득찐득 안 흐르고, 또 어떤 녀석들은 10년에 한 방울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물인지도 모를 어쨌든 무슨 방울이. 이게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이그노벨상을 받은 어떤 연구인데, 피치라는 어떤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딱딱해요. 딱 보면 막 그냥 뭐 부러뜨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딱딱한 애인데, 걔를 이렇게 플라스크에 올려두고 어, 한 10년 뒀더니 한 방울이 똑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네. 또 이제 한 또 7, 8년 있다 또 한 방울 떨어지고. 근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촬영된 적은 없어요. 그 뭐 카메라를 고칠 때 떨어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지금 거의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실험이에요. 이 실험이 몇십 년 동안 진행 중인 실험인데 지금까지 몇 방울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막 거의 이거 얼마예요? 어, 물보다 한 2천억 배 더 끈적끈적할 수도 있고 물 같을 수도 있고 점도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다. 엄청나게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이다. 이 어떤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근데 기본적으로 어, 기체들은 기체들이에요. 기체들은 얼추 점도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해도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다르지가 않아요. 0.007이나 0.01호나 두 배밖에 차이 안 나요. 두 배. 그죠? 뭐 두 배, 세 배, 막 10배 차이 나기가 힘들다. 여러분이 뭐 산을 오른다거나 뭐 아니면 바닷가에 있다거나 바람이 불 때 더 끈적끈적한 바람이 분다고 느끼는 일은 잘 없잖아요. 저 뭐 습도가 높든 낮든 바람은 바람이지.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기체는 좀 값이 작으면서도 별 차이가 안 나는 점도를 가지고 있고 액체는 값이 일단 기체보다 많이 커요. 10배, 20배 막 이렇게 커요.
훨씬 크면서도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운 좋게도 물의 약 상온에서의 점도가 밀리파스칼 세컨드 단위로, 그러니까 1000분의 SI 단위로 1이에요. 1. 1. 이게 참 신기해요. 참. 하필 1이야. 물은 밀도도 1인데. 겁나 신기해요. 물론 그건 옛날의 기준으로 삼은 거지만, 그러니까 점도는 훨씬 더 미래에 생긴 개념인데 아싸리 1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기가 쉽다. 물의 점도는 1mPa 세컨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체들은 보통 물보다는 약 100분의 1밖에 점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밀리파스칼 단위니까. 그렇죠. 근데 물보다는 훨씬 더 덜 끈적한 액체도 있고 훨씬 더 끈적한 액체도 있다. 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액체들의 점도는 온도가 증가할 때 떨어집니다. 네. 어쨌든 이 점도가 그래서 정확히 그래서 뭐냐라고 정의를 한 게, 처음으로 정의한 게 이 아저씨, 고전력학의 아버지, 네. 뉴턴 선생님이 했는데, 뉴턴이 뭘 했냐? 그 어떤 두 평행한 판 사이에 물을 채워넣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평행하게. 그 간격을 y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 혹은 밑에를 뭐 움직여요. 슬라이딩을 시켜요. 그때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비껴 나가게 하는데 필요한 힘을 재요. 힘을 쟀더니 면적이 클수록 힘이 많이 들고, 뭐 당연해 보이죠. 빨리 움직일수록 많이 힘이 들고, 또 이게 높이가 또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채워서 좀 멀게 만들면은 빨리 밀어도 별 힘이 안 들고, 좁으면은 조금만 밀어도 힘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면적이 어차피 비례하는 값이니까 양변에 나눠서 노멀라이즈 하자. 단위 면적당 힘으로 바꾸자 라고 해놓고 보면은 속도를 갭 사이즈, 그 어떤 거리로 나눈 어떤 이런 값에 비례하더라 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점성도, 비스코시티라고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판 사이에 그 유체를 채워놓고 미끄러지게 할 때 그 단위 길이당 속도, 이걸 이제 쉬어 레이시라고 부를게요. 쉬어 레이트. 쉬어 레이트의 비례 상수로서 점도를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텐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스트레스 텐서의 XY 성분으로 정의를 해요. XY 성분. 그리고 걔는 속도의 X방향 속도의 Y방향으로의 미분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죠. 왜 마이너스냐 라고 하면은 이건 왜겠어요? 우리가 플럭스를 정의를 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XY 성분인 이유는 뭐냐? 이 면이 다 Y방향 면이잖아요. Y방향 면. Y방향 면에다가 스트레스를 곱할 때 힘이 X방향 힘이 나와야 합니다. 그쵸? X방향 힘이 나와야 하니까 필요한 게 XY 성분이에요. 얘의 기저가 EX, EY겠죠. 그럼 이제 Y방향 성분을 내적하면은 이네 둘이 사라지고 1이 돼서 사라지고 X방향 성분이 남겠죠? 그러니까 타우 XY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플럭스의 정의에서 이 컨트롤 볼륨의 바깥 방향을 향하는 수직한 노멀 벡터를 내적을 할 거고, 그때 이 유체에 작용하는 들어오는 모멘텀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속되는 부분이 잘 가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석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러니까 온도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그 해석이에요. 운동량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속도가 느려진다. 그걸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네. 무튼 그래서 뉴턴이 뭘 했다? 점도를 정의했다. 어떻게 정의했다? 쉬어 스트레스와 쉬어 레이스의 비례 상수로 정의했다. 근데 뭐 나중에 이 감마 도트라는 값은 뭐 그냥 양수로만 정의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속도의 미분으로 바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때그때 편의상 물리적으로 맞게만 쓰시면 돼요. 네. 또 하나의 개념만 더 지금 소개만 하고 가면은 우리가 밑에를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V라는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게 고체였어요. 막 스프링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안에다가. 그러면은 힘이 속도보다는 얼마나 멀리 갔는지에 비례할 거라는 걸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스프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 고체는 그럴 수가 있다. 고체. 스트레인은 이 시간 곱하기 쉬어 레이시 되겠죠. 그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8장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액체와 고체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예요. 고체는 원래 상태에서 멀리 벗어나면 힘을 느끼고 액체는 멀리 가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고 현재 얼마나 지금 빨리 나를 괴롭히고 있냐, 얼마나 세게 괴롭히고 있냐에만 반응해요. 기억의 차이다. 기억의 차이. 고체와 액체의 차이는 얼마나 원 시점을 얼마나 잘 기억하냐의 차이다. 그 중간적인 물질들도 존재하고 그게 제 전공 과목 전공이에요. 전공. 네. 어쨌든 네. 뉴턴이 정의한 액체의 점도는 쉬어 레이트과 쉬어 스트레스의 비례 상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 라고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점도라는 녀석의 단위만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점도와 스트레스 이런 녀석들의 단위를 보면은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힘의 단위, 즉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이 CGS나 브리티시 이런 건 거의 보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뭐 뭘 하시든 뭐 회사를 갔는데 장비가 뭐 미국에서만 쓰는 장비다 이러면은 미국 파운드 뭐 이런 거 보실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적어도 연구하는 동안은 외국 이런 익숙하지 않은 단위 볼 일이 없어요. 딱 하나 빼고 이 점도 빼고 점도는 아까 물의 점도가 1 밀리파스칼 세컨드라 그랬죠. 이걸 줄여서 CP라고 불러요. CP 센티퍼즈라 부르는데 이거는 좀 쓸 때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의 단위는 파스칼이고 이 파스칼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스칼을 힘과 면적으로 분해하고 힘을 또 질량과 가속도로 분해하고 이제 잘 정리하면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모멘텀,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걸로 바뀌죠. 네, 그래서 플럭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속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미터 퍼 세크고 y는 뭐 당연히 길이의 단위를 가지고요. 점도는 방금 말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동점도라는 값이에요. 카이네마틱 비스코시티 동점도. 얘는 밀도분의 점도예요. 밀도분의 점도. 이 밀도분의 점도를 왜 쓰냐 하면 우리 일반 방정식에서 점도 오른쪽에 있고 밀도 왼쪽에 있잖아요. 양변 나눠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랑 비슷해지냐? 얘랑 비슷해지거든요. 얘랑. 그죠?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뭐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양변 밀도 나누면은 여기 이거 나눠지고 이거 하나로 퉁쳐서 누로 바꿔주면은 그냥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쓸 때가 있어요. 얘를. 네. 얘는 또 단위가 미터 제곱 퍼 세크인데 이게 그냥 그 매스 디피전 코에피션트 D랑 단위가 똑같아요. 식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단위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뭐 한두 번 등장은 합니다. 네, 지금 굳이 뭐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스트레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얘는 그리고 모멘텀 플럭스다. 또 점도는 다시 말씀드린 거, 뭐 다시 말하듯이 이제 슈어레이트과 스트레스의 비례 상수로서 뭐 스트레스가 파스칼이니까 또 슈어레이트는 미터 퍼 세크를 미터로 나눈 그냥 퍼섹이니까 얘랑 곱해서 파스칼이 되려면 파스칼 세컨드가 돼야겠죠.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가 돼야겠죠. 비스코시티는. 네, 그래서 이 비례 상수고 또 어떤 변형에 대한 저항이다. 변형에 대한 저항이다. 라는 거 이제 일단 염두에 두시고 동점도 방금 얘기했죠. 동점도 근데 언제 쓴다고? 그 밀도랑 나눠서 쓰는데 얘를 모멘텀 디퓨전이라는 그 매스 디퓨전이랑 똑같은 컨셉을 이용하기 위해서 써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힘을 받아도 무거우면 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겁다면은 점도가 높아도 뭐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힘이 세게 전달돼도 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런 현상을 해석할 때 쓰는 개념이다. 네. 밀도가 중요한 상황이 근데 별로 없어요. 사실 유동 해석에서 밀도가 중요해지려면 속도가 빨라져야지 중요해요. 관성이 중요해질 때. 근데 그런 일은 손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뭐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풀게 할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업 중에 다루는 예제들에서는 밀도가 중요할 일이 거의 잘 없다. 네, 한두 번 나온다, 한두 번.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는 겁니다. 좀 단위는 그렇고요. 이제 이 점도를 재는 방법, 이 부분은 좀 이제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제 뉴턴이 점도를 정의한 이래로 뭐 항상 이제 뭐 넓적한 판을 준비해서 사이에 유체를 채우고 막 비비고 막 이런 장비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먼저 고안을 한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한 게 그냥 중력에 의해서 관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유체가. 이 레저버에다가 이 저장고에다가 유체를 채워놓고 뒤집어 가지고 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시간을 재는 거예요. 혹은 이런 깔때기에다가 밑에 구멍 막아놓고 물 부은 다음에 뚫어서 시간 재는 거예요. 혹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피스톤 안에다가 넣어놓고 힘을 가해서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를 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특히 이쪽의 경우에는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밀도가 중요해지죠. 여기서 재는 거는 그냥 비스코시티가 아니라 카이네마틱 비스코시티가 되겠고요. 그 동점도를 재는 거겠고, 뭐 여기서는 그나마 이제 뭐 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여전히 이런 방법이 뭐 쉽고 빠르긴 하지만 상당히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계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뭐 0.1초인지 0.001초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시간 될 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뭐 연구 설비를 그렇게 많이 갖추지 않은 중견 중소기업들에서는 그냥 이렇게 많이 잽니다. 그러니까 점도를 제일 많이 재는 물질이 뭐냐면 고분자 용융액이에요. 고분자 용융액.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플라스틱 성형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잖아요. 뭐 샤시도 만들고 노트북, 핸드폰 껍데기도 만들고 뭐 이런 뭐 펜도 만들고 오만 가지 다 만드는데 그때 이놈들을 어디 흘려야 되니까 점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에서 점도를 좀 다룰 일이 있는데 근데 제대로 안 재요. 거의 대부분 잘. 그게 이제 저희 쪽 업계 사람들의 좀 불만이죠. 네, 왜 똑바로 계측을 하지 않느냐. 네,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냥 통에다 넣고 꾹 짜서 얼마나 걸리는지 네, 이렇게 좀 허접한 방법으로 점도를 많이 세요. 안 허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네,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에도 있고, 뭐 유변학이라는 분야, 제가 하는 어떤 리얼로지라는 그 학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장비예요. 이게 이제 리오미터라고 하는 장비인데, 요게 이게 원판의 길이가 한 4cm, 5cm 정도 돼요. 원판의 지름이 작아야 되게 더 작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1mm도 채 안 되는 요 찔끔 시료를 넣고 이제 윗판을 돌리거나 해서 이제 그 토크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비가 뭐 싸면 몇 천만 원, 비싸면 1억 몇 천만 원 합니다. 고작 요거 하나 재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돌리는 토크 이외의 모든 마찰이나 저항을 다 무시하거나 보정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돼서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저 장비를 뭐 진공을 통해서 위로 붕 띄워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밑에 삽입되어 있는 관은 온도 맞춰주려고 서큘레이션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네, 뭐 별게 다 있어요. 이 기능이. 어쨌든 이 회전 방식의 리오미터를 통해서 정확한 점도를 잴 수가 있는데 사실 점도만 재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모션 모드를 통해서 다른 물성들을 많이 재요. 어, 여기 보면은 지금 그냥 꾸준하게 그냥 슈어를 계속 똑같이 아까처럼 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줬다 말 수도 있고 뭐 진동을 시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물처럼 단순한 유체도 많지만 주로 쓰는 고분자 같은 것만 해도 이게 점성과 탄성을 둘 다 가져요. 고체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유체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언가 모든 물성을 다 계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유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게 통제 가능하려면 네, 이런 장비로는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물질의 어떤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흐름을 통제하고 싶다면은 많은 걸 알아야 되니까 복잡한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크를 재는데 이 돌리는데 필요한 힘을 재는데 이렇게 돌리는 속도랑 같이 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의 속도를 돌릴 때 얼마의 힘이 필요한가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슈어 레이트를 각각 환산해서 비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다 풀어볼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점도만 재는 게 아니라 뭐 탄성도 재고 뭐 다 잴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점은 내부 유동을 아주 균일하게 통제하는 게 가능해요. 유니폼 슈어를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장비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뭐 양 두 판 사이에 이렇게 물질을 채워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떤 컵에다가 이런 원통을 넣고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뭐랄까 음, 힘을 받는 면적이 넓어서 정확하겠죠? 대신에 물질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근데 또 이런 녀석들은 물질이 적어도 좋고 다 좋은데 또 문제가 막 돌리다 보면 원심력 때문에 물질이 밖으로 삐져나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밖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텐션 때문이거든요. 인터피셜 텐션. 그러니까 표면 장력 때문에 이제 밖으로 안 나가는 건데 너무 세게 돌리면 밖으로 튄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죠. 막혀 있으니까. 대신에 많이 필요하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걸로 잽니다. 요거나 이걸로 재요. 근데 이제 얘는 단점이 가운데는 안 움직이고 끝은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슈어 레이시 다르죠, 위치별로. 그게 어떤 오차를 만들겠죠. 얘는 가운데일수록 갭이 작아가지고 슈어 레이시 어디나 똑같아요, 거의. 그쵸?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안에 막 그 좀 큰 입자 같은 게 들어있으면은 너무 좁은 틈에 그게 껴서 막 이상한 스트레스를 내기도 하고 오차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쓰는 거죠. 또 이런 평평한 판은 또 좋은 점이 뭐 물질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점도가 잘 안 재진다 이러면은 이 위판 아래판에 뭐 사포 같은 걸 대가지고 잴 수도 있고 뭐 표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쉬워요. 이런 것들이 뭐 다 장단이 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재는 경우가 좀 많고 이거는 근데 거의 정보를 안 준다. 특히 복잡한 물질일수록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이런 걸 설계해서 많이 쓰는데 제대로 쓰려면은 억소리 나는 돈을 내고 장비를 사야 된다. 그런 게 뭐 근데 뭐 한국에는
적어도 뭐 대전이나 서울대에서 연구 자료 같은 거, 뭐 연구 설비 같은 거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화학연구원이나 뭐 각각 연구실에 공동기기원 이런 데 신청을 하면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막 실험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실험 장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챕터 2나 3, 그러니까 2장, 3장에 가면은 각각의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뭐 이런 평판, 원판 사이, 아니면 이 원뿔과 평판 사이, 원통 사이, 아니면 아까 이런 원형 관에서의 흐름 이런 걸 다 뭐 그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유동장을 계산을 하고 힘을 계산을 하고 다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점도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정의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5분만 쉴게요. 5시 1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왔고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점도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대해서만 일단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걸 푸는 거는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에 할 거다 라고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뉴턴이 두 판을 비벼서 힘을 쟀다. 힘을 재서 어, 점도를 정의를 했다 라고는 알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쉬어 레이시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잖아요. 이 x 방향으로의 속도가 뭐야? 이래. 오케이. x 방향으로의 속도가 y에 따라 변하는데 그래서 이 속도의 어떤 불균일성, 일정하지 않은 속도가 스트레스로 귀결되는 어떤 그런 현상에서 비례 상수를 점도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판 사이를 비비는 그런 유동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떡하냐? 일반적인 유동에서는 점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 속도와 스트레스 텐서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뉴턴의 어떤 1차원적인 정의를 3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디포메이션이 도대체 뭐냐? 정확히 뭐냐? 디포메이션이. 아까는 혹은 V랑 U 혼동해서 씁니다. 저는 혼용할게요. UX. 요거를 이제 디포메이션이라고 본 건데 근데 그거는 UX밖에 존재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게 펑션 오브 Y, only Y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속도장이 X, Y, Z 모두에 의해서 변하는 복잡한 애고 세 가지 방향 성분이 다 있으면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그죠?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세 성분이 뭐 다 있든 없든 어쨌든 그게 항상 일정하면 즉 공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쓱 움직이는 거일 뿐이지 디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별로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러니까 어, 일정하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이 속도장의 그레디언트 텐서가 디포메이션이고 거기다가 점도를 곱하면 스트레스 텐서가 되게 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좀 복잡해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가 가져야 할 몇 가지 어떤 물리적인 그 제약 조건들 때문에 그러한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런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이외에 변형이 아닌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변형이 아니냐라고 하면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은 변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펜은 고체잖아요. 돌린다고 할 때
이 안에 성분들이 다 같이 돌 뿐이지 그 사이 어떤 그 비벼지는 어떤 미끌러지는 어떤 그런 모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려도 이게 변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녀석이 왜 안 되는지, 얘를 쓰면 왜 안 되는지. 그래서 타우는 뮤 델 U라고 쓰면은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이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좀 기다려달라고 했죠. 어디까지 갔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델 U 텐서에 이런 성분도 있긴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쓰던.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써도 될 것만 같은데 그러니까 하필 또 XY 혹은 YX 성분에 그게 있으니까 써도 될 것만 같지만 안 된다. 그 디포메이션 변형이 아닌 그 강체 회전 운동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강체 회전 운동,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에서의 벨로시티 필드는 이렇게 주어져요. 일단은 받아들여 보세요. 일단은 보면은 지금 x 방향 속도는 마이너스 y다라고 하면은 여기 쓰면 x가 크죠? 그죠? 여기서는 그 위쪽으로만 움직이죠? 그죠? y가 0일 때는 x 방향 속도가 없어요. y가 0일 때는 x 방향 속도가 없어요. x가 0일 때는 x가 0일 때는 x 방향 속도가 없어요. y 방향 속도가 없어요. 그렇죠? x가 0일 때는 y 방향 속도가 없어요. 그죠? 네. 또 오메가에 마이너스 y ex 플러스 x ey를 놓고 그 크기를 한번 재보면은 그냥 r 오메가가 나와요. r 오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가 거리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점점 더 속도가 빠른 거죠. 이게 강체 회전이죠. 그죠? 근데 요 녀석의 그레디언트 텐서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레디언트 텐서에서 G 빼고 쓰면은 화면이 가려서 이거에다가 오메가 일단 앞으로 빼고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y ex 헷 플러스 x y 헷 하고 분배하면은 요 놈이 살려면 y로 미분하는 것밖에 안 되죠. x로 미분하면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2y, 2x 성분이 사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y, 2x가 살고요. 얘를 미분해서 살아남으려면은 x로 미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y로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때 x를 x로 미분하면 1이 되고 기전은 xy, 2x, 2y가 돼서 1, 2x, 2y가 여기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이런 텐서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강체 회전에서는 스트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델 U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어야 되는 상황에서 0이 아닌 놈을 어떻게 비례하게끔 만들어 주겠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텐서를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텐서의 상수배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점도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건 좋은 구성 방정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에서 스트레스가 0이 아니니까. 이건 그 실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꼼수를 쓴 거예요. 이 텐서의 트랜스포즈랑 자기 자신을 더하면은 이게 서로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했을 때 그냥 0이 돼요. 합치면 0이 돼요. 0 텐서가 돼요. 네. 이거 좋네, 이거. 이것도 괜찮네, 그러면. 얘는, 어, 뭔가 유체의 속도장의 불균일성을 대변해 주면서도 강체 회전에 대해서는 0이 되는 그런, 좀 착한 애다. 얘를 그런 비례상수, 얘에다가 그런 비례상수를 곱해서 스트레스 텐서로 정의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 거의 맞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완전히 옳진 않아요. 왜냐? 근데 이거 이제 다음 장은 부록인데, 다음 슬라이드는 부록인데, 이 똑같은 현상을 이제 그 원통좌 표기에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까 했던 좌표 변환 있죠?
똑같이 이거 EY, EX에다가 다 대입해가지고 막 정리해보면은 U가 세타 방향 성분의 크기는 아로메가인 벡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V는 아로메가로 돌고 있는 거죠. 네. 그 방향은 세타 방향이고. 그리고 걔 이제 실린드리컬 그레디언트 텐서 이제 계산해보면은 아싸리 또 이렇게 나오고, 네, 그거에 또 트랜스포즈에서 더하면 0이 나오는 또 똑같은, 완전히 당연히 똑같은 현상이니까 코디네이트에 관계없이 해석이 된다. 뭐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고, 지금 스트레스 텐서를 요래 정의해 볼라 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압력이에요. 압력을 하나 고려해야 돼요. 압력이 뭔데? 압력은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같은 건데,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트레스도 면을 내적했을 때 힘이 되는 애고, 압력도 면을 곱했을 때 힘이 되는 애예요. 힘 벡터가 되는 애예요. 똑같네? 근데 압력과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차이점이 뭐냐? 압력은 면의 방향 그대로 평행하게 힘이 작용한다는 것만 달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용기 벽이 있고 유체가 있을 때 벽은 유체를 똑같은 그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밀고 있죠. 유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면 벡터와 평행하다는 것 빼고는 스트레스랑 똑같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의 대각 성분이라는 거예요. 대각 성분. 이게 EX에 EX를 내적하면은 EX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EX 더하기 EY 더하기 EG 이런 텐서를 제가 첫 시간에 아이덴티티 텐서라고 했는데, 이 아이덴티티 텐서는 여기다가 뭘 갖다가 내적해도 다 그대로 나와요. 다 그대로 나와요. 네. 여기다 만약에 A를 내적하면 A가 나오고 면적을 내적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텐서는 이런 성분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PI라는 성분. 그러니까 여기다 PI에다가 도트 어떤 면적 A를 하면은 이거는 PA가 나온다는 거예요. PA가 그대로. 네. 이게 바로 힘인 거죠. 압력에 의한 힘인 거죠. 압력에 의한 힘. 네. 이런 아이가 꼭 필요한데, 근데 이 아이덴티티 텐서는 대각 성분이니까, 대각 성분 이 둘이 같은 것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니까 이 트레이스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트레이스는 대각 성분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PI는 PXEX, PEYY, PEGEG니까 그거 다 더하면 3P죠. 네. 그래서 프레셔를 스트레스 텐서의 트레이스의 3분의 1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만 좋은 스트레스 텐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텐서는 PI를 갖고 있으면서 방금 정의한 이거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에서는 0이 되는 어떤 그레디언트, 속도장애 불균일함 텐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요 두 번째 요 항 자체도 트레이스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새 창 어떻게 만들지? 이제 델 U 플러스 델 U 트랜스포즈 벡터는 어 이제 우리 대각 성분만 볼 거잖아요.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들 더하기 대각 아닌 애들 뭐 XY, YG, XG 이런 애들 쫙 있겠죠. 총 9개가 있겠죠. 근데 뭐 YX도 있을 거고 GH, Y도 뭐 여섯 개 더 있는데, 대각 성분이
얘랑 얘가 사실상 똑같잖아요. 대각 성분이. 트랜스포즈 해도 이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2배가 붙는다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요 놈의 대각 성분의 총합을 구하면 2배의 괄호 열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y 더하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ug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다? 2배의 다이버전스 u랑 똑같다는 거죠. 네.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이 타우에 트레이스를 대각 성분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은 그게 P였으면 좋겠는데 이 두 번째 요놈, 이 우리가 꽤 마음에 들어했던 그 놈이 트레이스를 갖고 있네? 그래서 그걸 빼주자. 그걸 빼주자. 그래서 이걸 뺀 게 스트레스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쵸? 뭐 PI의 트레이스가 3P면 델단 UI의 트레이스는 3 델단 U죠. 그러니까 델단 U가 이거 스칼라라는 거에 좀 주의하세요. 이거 스칼라입니다. 그죠?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오더가 하나 내려가면서 스칼라가 된다. 스칼라는 상수고 상수의 아이덴티티 텐서 곱한 거는 트레이스를 씌우면 그거에 3배 되는 거 3P를 통해서 봤죠. 네. 그래서 요놈의 트레이스에다가 3분의 2 뮤를 곱하면 요놈의 트레이스랑 정확히 상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트레이스를 상쇄시키고 남으면 3P가 남고 걔를 3으로 남는 게 프레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싸리 요 형태의 구성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오케이? 근데 뭐 사실은 비압축성 유체라면은 델다 U가 아까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싹 날라갑니다. 이거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놈의 트레이스도 자동적으로 0이 돼요. 그냥 네, 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렇게 복잡한 거 필요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사실 요것만 쓸 겁니다. 요것만 마지막 거. 네. 오케이? 근데 뭐 이제 굳이 첨언하면은 기체라면은 이상기체라면은 요식을 따르면 되고 만약에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게 좀 세거나 뭐 이원자 분자 뭐 이런 거는 뭐 수축 팽창만으로도 어떤 디시페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고려해주는 요소가 어떤 카파라는 애가 있는데 이건 재기도 어렵고 이걸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쪽에선 많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해지는 케이스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요 변수가 중요한 뭐 공학적인 그 응용은 음향학 같은 거. 그러니까 소리가 막 꽝꽝 울리면은 공기가 엄청 빠르게 막 진동하니까 수축 팽창하니까 그때나 이제 이런 게 쓰이지. 뭐 비행기가 날아도 안 쓰입니다. 예,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뭐 쓸 때는 있다. 네, 나중에 딴 데는 뭐 다른 분야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만 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뉴토니안 인컴프레시블 그러니까 비압축성 뉴턴 유체의 정의식 정의다. 그러니까 정의인 구성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 3차원 텐서 형태의. 네, 아까처럼 1차원에서 그냥 성분끼리 비례관계를 나타낸 게 아니고 임의의 유동장에서 임의의 스트레스 텐서를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식의 형태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하면 이제 어려운 거 다 한 거예요. 1장은 이제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뭐 사실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컨벡티브 모멘텀 트랜스포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의 아까 그 단위 생각해 보면은 모멘텀 퍼 미터 세크였잖아요. 그러니까 미터 제곱 세크. 그러니까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모멘텀이었는데 이 로유가 또 단위 부피당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로가 부피분의 질량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가 모멘텀이니까 이게 단위 부피당 모멘텀인데 거기다가 또 u를 그냥 곱하면 그게 이제 미터가 하나 날아가면서
단위 면적당 시간당 모멘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개되는 이유는 그 아까 이 컨트롤 볼륨에 어떤 모멘텀이 유입될 때 면에다가 힘을 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멘텀을 가진 어떤 알갱이를 그냥 쑤셔 박아도 돼요. 이 안에다가 컨벡션을 통해서 면에다 힘을 줘도 되지만 빠른 알갱이를 그냥 갖다 넣으면은 그 안이 빨라지는 거니까 그게 얘로 이제 대표가 되고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 보존 방정식을 만들면 똑같이 아까 쓴 이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쓴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게다가 또 이 컨벡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을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손으로 풀 때 잘 안 나옵니다. 일단은 제곱이잖아요. 속도를 제곱했잖아요. 이게 들어간 걸 풀려면 기본적으로 식이 비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못 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행히도 이 Unidirectional Fully Developed Flow라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흐름 방향으로 흐름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에 이 항이 계산해 보면 그냥 0이 나와 버려요. 흐름 방향으로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 그냥 똑같이 계속 쭉 흐른다. 웬만한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흐름 방향으로는 흐름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룰 일이 애초에 많이 없고 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손으로 못 푼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엔 또 어떻게 푸냐? 느릴 때는 속도가 느릴 때는 제곱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풀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모로 뭐 미운오리 새끼 같은 거라서 네, 뭐 중요하긴 한데 당장 보면은 별로 쓸데가 없는 네, 그런 녀석이에요. 네. 그렇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나중에 나올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네. 이 그 비압축성 뉴턴 유체의 3차원 형태의 구성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논리 정도만 일단은 네,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왔죠? 이 뉴턴의 정의에서 출발해서 걔를 3차원으로 일반화하는 과정 3차원 속도장 U를 그레디언트를 씌워서 텐서로 만들었는데 걔는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 강체 회전에서 0이 안 되더라. 그러면 걔는 스트레스로 쓸 수가 없다. 강체 회전이면 비틀림이 없는데 디포메이션이 없는데 스트레스 텐서가 나와서는 안 된다. 네. 스트레스에 뭐 쉬어 컴포넌트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얘는 나온다. 못 쓰겠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트랜스포즈를 갖다 더해 보니까 0이 나오네. 아싸. 걔를 쓰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뭐 고고한 철학 이런 게 잘 없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실험 결과를 맞추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쓰는 거지. 그럼 맞는 거죠. 네. 네. 그래. 그리고 이제 압력이라는 개념도 스트레스의 일부여야 하니까 그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보정항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비압축성 유체라면은 이런 행위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래부터가 만족되는 그냥 그런 성질이었다. 네. 라고 그냥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도 아프고 당 떨어지고 배고프고 네, 3시간 수업은 저도 체력적으로 정말 힘드네요. 네. 아까 이제 우리 그 뉴턴의 점도 정의 나온 그림에서 힘 정의했고 스트레스 정의했고 슈어레이트 정의했는데 이 상황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도를 부여하는 입장에서 밑판을 계속 당기고 있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당긴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힘을 주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가 안 빨라진다? 아까 처음에 그 짐을 미는 거랑 똑같은 경우죠.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네? 걔는 어디로 간다? 예, 열로 발생한다. 그걸 한번 정량화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파워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일은 단위 시간당 일이죠. 그러니까 파워죠. 예. 힘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델타 t 하면은 이제 vt가 x가 돼서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돼서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단위 시간당 1인 거죠. 이만큼의 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이 유체 안에서, 그 전체에서. 이게 이제 고체랑 다른 겁니다. 아까 고체를 벽면에서 밀 때는 밑바닥에서만 마찰열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디서나 균등하게 열이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나 이런 변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디시페이션을 유닛 볼륨으로 나눠주자고요. 면적 곱하기 높이로, 부피로 나눠주자고요. 그래 놓고 다 대입해서 보면은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점도 곱하기 쉬어레이트의 제곱이 되더라. 네. 디멘전도 맞춰보면 다 맞아요. 이게 결국은 아까 점도 곱하기 쉬어레이트 파스칼이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쉬어레이트 곱했으니까 파스칼 퍼 세크가 되고 걔를 단위 정리 쫙 해보면은 뭐야 줄 퍼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와요. 단위 시간, 단위 부피당 1이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1차원적인 정의죠. 3차원 유동에서도 역시나 이 비스커스 디스페이션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챕터 11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때도 역시 뭐 그렇게 막 자세히 다룰 일은 없어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어떤 더블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거 2차 텐서죠. 2차 텐서죠. 더블 닷의 어떤 그 차원 변화는 2 더하기 2 빼기 4라서 0차 스칼라가 되죠. 네. 방향이 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식의 형태가 왜 이런가요? 궁금하면은 저한테 따로 메일 보내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뭐 물어보시면 참고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메일 보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스커스 디스페이션인데 요거 때문에 강이 가속 안 되고 흐르는 거죠. 이런 디스페이션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막 실제로 손으로 계산해 보면은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어떤 물의 흐름, 그러니까 흔히 보는 물의 흐름 영역에서는 온도 변화가 그렇게 안 커요. 별로 없어요. 네.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큰 경우가 잘 없다. 이것도 일단 뭐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체들의 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런 걸 좀 다루고 마칠 건데 책에 이제 기체와 액체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막 엄청 복잡하게 막 수식들을 많이 써놨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 유도하는 거는 물리화학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경향성을 파악하면 돼요. 근데 왜 그런지만 알면 돼요. 정성적인 이해만 하면 되는데 기체의 점성도는 이 점도가 결국 뭐예요? 모멘텀 플럭스 코에피션트잖아요. 모멘텀 플럭스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변형이 얼마나 저항하는지 이런 거잖아요. 결국 점도가 크려면은 모멘텀을 잘 전달해야 돼요. 잘 전달하려면 기체의 경우에는 얘랑 관련이 있어요. 평균 자유 행로, mean free path라고 하는 평균 자유 행로. 이게 그 일반 화학에서도 배웠을 텐데 무슨 개념이냐면 기체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충돌을 할 텐데 충돌과 충돌 사이에 이동하는 평균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리.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가 가진 운동량을 더 멀리 쉽게 전파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어, 평균 속도가 빠를수록 또 모멘텀을 빨리 전달할 거고 또 내가 무거울수록 내가 가진 모멘텀이 많으니까 네, 밀도가 높을수록 또 모멘텀을 빨리 많이 전달하겠죠. 이걸 이제 이상기체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캐치할 건 딱 하나. 예, T. 네. 왜냐면 뭐 D, 뭐 기체 분자의 크기에 관련된 인자 이런 것들 암만 넣어봤자 사실 실제 값으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될 수 있는 건 분자량이랑 뭐 이제 온도 정도인데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기체는 뭐 기체다 보니까 분자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도가 다 거기서 거기죠. 비슷비슷하죠. 분자량이 너무 높으면 기체일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온도에 대해서 점도가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다? 모멘텀을 더 멀리 빨리빨리 잘 전달하기 위해서. 네. 또 책에는 뭐 추가적으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점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점도를 가진 기체들이 섞여 있을 때 점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막 나와 있는데, 그래 봤자 기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체의 점도를 우리가 막 중요하게 다룰 일이 잘 없다는 게 네, 일단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액체는 기체랑 달라요. 온도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금이 났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경향성을 가진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하면, 기체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요. 하지만 액체는 왜 액체가 됐냐면 서로 잡아당겨서 액체가 된 거예요. 분자끼리 잡아당겨서 내가 갇혀 있단 말이야. 잡혀 있는데, 잡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 서로 막 이렇게 계속 비벼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크면은 그 잡힌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체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처한 상황 자체가 다르다. 액체와 기체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기체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서 상승하고 액체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서 감소한다. 네. 뭐 이거 이외에 막 어떤 그 분자 운동론적인 해석들을 굳이 이동현상 과목에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동현상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더 매크로스코픽한 움직임, 그런 걸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게 막 엄청 길게 나와 있지만 이걸 굳이 뭐 다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당장은 없다. 뭐 중요할 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네. 결국 이제 뭐 저는 뭐야, 온도에 대한 의존성만 강조하고 넘어가는데, 책의 이제 마지막 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멀전과 서스펜전의 점도에 대한 얘기가 간략하게 나와요. 저는 이게 제 주 전공 분야라서 빠르고 간략하게 그 어떤 철학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멀전이나 서스펜전이나 결국은 통칭 소프트 매터라는 시스템이에요. 소프트 매터 시스템. 소프트 매터라고 하면 부드러운 물질, 뭐보다 부드럽냐? 고체보다 부드럽다. 고체는 아니다. 근데 완전히 액체도 아닌 무언가를 소프트 매터라고 주로 부르는데, 크게 분류하면 고분자, 콜로이드, 또 어떤 양쪽성 물질, 그 서펙턴트, 비누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분자량이 겁나 커서 길거나, 아니면 어떤 고체를 동글동글하게 뭉쳐놔가지고 크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분자들이 막 뭉쳐가지고 커진 거. 공통적으로 뭐예요? 커요. 매크로 몰레큘이라는 거예요. 매크로 몰레큘. 옹스트롬 사이즈의 그러니까 완전 나노보다 작은 어떤 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퓨 나노미터의 분자가 아니라 그 수십 나노부터 10 마이크로보다 좀 작은 어떤 크기의 입자들을 매크로 몰레큘이라고 통칭을 해요. 뭐 단백질, DNA, 고분자, 비누의 응집, 마이셀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 매크로 몰레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연구하는 게 엄청나게 넓은 분야예요. 저도 그중 하나고. 또 이게 커야 되는 이유는 명백해요. 어, 너무 작으면 양자 영역에 있는 거고, 물같이 작은 애들은 너무 빨라서 사람의 변화 스케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비빈다고 해서 뭐 점도가 변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커지면 느려지거든. 크면 느리거든요. 느린 애들은 사람이 관측하는 영역,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변형 그 안에서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요. 네. 그러니까 물 분자가 내가 막 비빈다고 해서 정렬도가 바뀌거나 하지 않잖아요. 막 물이 한 방향으로 정렬하도록 유동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DNA 분자 같은 거는 유동을 통해서 막 한 방향으로 정렬시킨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그러니까 휴먼 타임 스케일에서 느린 애들이다. 매크로몰레큘은. 너무 크면은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열운동이 사람 무시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농구공 푸는 거랑 똑같아져요. 농구공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솔벤트랑 똑같아지는 거고, 너무 크면 농구공이 되는 거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영역들을 매크로몰레큘 소프트 매터라고 한다. 근데 이놈들은 물 안에서 물과의 마찰도 느끼고
물을 밀어내면서 움직이니까 그 밀어낸 물이 다른 매크로몰레큘을 밀기도 하고, 또 이 매크로몰레큘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힘도 작용할 수 있고, 열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어떤 거동을 한다는 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매크로몰레큘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점도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해지는 양상이 크게 분류하면은 물과의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점도를 올려요. 아까 비스코스 디시페이션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안에 막 그 큰 덩어리들이 떠 있으면 물이 막 복잡하게 흐를 거 아니에요, 시어를 줄 때. 그러니까 디시페이션이 더 많아져서 점도가 올라간다. 이게 일단 하나.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방해가 되니까 디시페이션이 커지고 점도가 커진다. 이런 뭐 단순한 논리가 하나 있고, 또 이 매크로몰레큘 사이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럴 때 쉬어를 가하면 서로 간의 거리가 변하잖아요. 거리가 변하면 그만큼의 일을 내가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형 상태를 찾아서 잘 배열돼 있던 애를 강제로 밀면은 거리가 변하면서 평형에서 벗어나니까 얘가 싫어하는 거죠. 저항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한 또 컨트리뷰션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매크로몰레큘의 점도는 퓨어 솔벤트보다 큰데 특별히 서스펜전이나 이멀전은 해석하기가 조금 쉽다 해서 책에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책에 나온 서스펜전은 하드스피어 서스펜전이라고 해서, 그 하드스피어 서스펜전은 딱딱한 구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1마이크로 정도 되는 사이즈의 딱딱한 구체들이 퍼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힘이 없는 애를 하드스피어라고 불러요. 또 이머전은 기름방울 같은 게 떠 있는 건데 걔는 소프트 스피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놈들은 그 얼마나 넣었는지, 이게 농도예요, 농도. 전체 부피분의 뭐 스파티클 부피, 뭐 이렇게 볼륨 프랙션으로 정의하는 농도인데, 농도를 높였을 때 점도가 물의 점도에 비해서 몇 배나 증가하는지를 손으로 풀 수가 있어요. 언제? 농도가 낮을 때. 그거를 그 책에다 소개를 해 놓은 거고, 하드스피어에서는 2분의 5 파이라고 주어지고, 이멀전의 경우에는 거기에 그 오일과 그 워터의 점도 비율이 막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게 뭐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도가 늘어난다. 근데 이건 언제다? 묽을 때 해석할 수가 있다. 손으로 풀 수가 있다. 근데 높으면은,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손으로 못 풀고 실험적인 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RCP라는 개념이 뭐 이거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RCP로 가면은 발산하겠죠? 이게 뭐 음수니까, 음수승이니까.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뭐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거동을 보이게끔 된다. 언제?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중간 농도에서 뭐 뭔가 두 개의 어떤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 같은 걸 고려해서 막 뭘 추가할 수도 있지만, 뭐 별로 그런 거는 뭐 좀 철지난 유행 지난 뭐 그런 연구고, 좀 복잡하다 이런 애들은. 근데 이렇게 그 점도가 그냥 요 정도만 복잡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저 2분의 5를 유도하는지 그냥 식만 써놓은 건데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넣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점도가 그냥 상승하는 정도만 복잡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점도가 변형률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슈어를 주면 점도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특히 이런 서스펜전 같은 경우에는 그 메커니즘이 비교적 잘 알려진 편인데, 어,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은 점도가 그냥 물이랑 비슷하게 변하지 않고 잘 있다가, 이 알갱이들의 움직임보다 좀 더 빨라지는 어떤 변형을 가하기 시작하면은 이 구조적인 정렬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점도가 변해요. 점도가 더 이상 상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막 과하게 힘을 가하면은 서로 이렇게 그 쉬어 방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뭉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점도가 갑자기 팍 뛰는 뭐 그런 현상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다. 그래서 사실 입자에다가 뭐 표면에다가 폴리머 같은 걸 달아가지고 상호작용을 또 바꿔보면은 점도가 뭐 변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점도의 그 유동에 대한 의존성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금 1장 내내 얘기한 점도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다루기가 어려운, 네, 영역에 있는 거죠.
이런 소프트 매터의 흐름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동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거 해석하는 거는 뭐 배 지나가고 비행기 지나가는 거 하면 끝났지. 그런 거 우리 화공과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고분자 용융액이나 그 배터리 그 슬러리, 입자계 현타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해석하는 게 화공에서 중요한데 걔네들은 다 소프트 매터라서 저런 그 쉬운 기계과에서 하는 점성 유체 거동과는 확연히 복잡한 예, 패턴을 보이는 거죠. 심지어 이게 쉬운 케이스예요. 이게 쉬운 케이스고 만약에 입자간에 뭐 마찰이 있다던가 뭐 하면 더 복잡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분야예요. 이런 분야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라고는 안 하겠지만 8장 들어가면은 이런 걸 조금은 다뤄볼 거다. 네. 쉽게 해서 다뤄보는 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 정리하면은 이 렉처 2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니 참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7번 수업 안에 그 모멘텀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0, 1, 2, 3, 4, 8 그러니까 6개의 챕터가 있으니까 수업 한 번에 한 챕터를 다 못 끝내면은 제가 마음이 많이 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빨리 한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강의 1장 내용의 요약은 점도는 뭐다? 디포메이션에 대한 저항이다. 디포메이션이 뭔데?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거기서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을 빼준 거, 퓨어 로테이션을 제한 나머지의 그레디언트,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그래서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뭔데? 아까 유도한 요걸 따르는 애를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하고 여기서 비압 축성을 가미를 하게 되면 타워는 pi 마이너스 뮤 델 U 플러스 델 U 트랜스포즈만 남고 다 없어진다. 네. 그다음에 뭐 기체와 액체의 점도의 온도에 대한 경향성 얘기했고 그리고 복잡 유체가 뭔지 그냥 빠르게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뭔가 복잡한 게 있다. 물에 뭐가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할 진짜 재밌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여러분이 다룰 진짜 재밌는 애들은 다 뭐가 들어간 애들이다. 물 흘리고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재미가 없다. 근데 뭐 이동해서 하는 내내 거의 대부분은 물만 풀 거예요. 어쨌든 그 복잡한 거는 챕터 8에서 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너무 마지막에 빨리 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쉬시면서 뭐 저녁 때 맛있는 거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남아서 하셔도 좋고 아닌 분들은 뭐 나가셔도 좋습니다.